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제조업 PM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여전히 위축 국면을 보여줬고요.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종목들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크게 나타났고요. 중국 전기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테슬라도 주가가 빠졌는데 무엇보다 중동 지역을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항만 파업이 47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0월 시작과 동시에 갖은 변동을 야기할 이슈 등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쉬는 사이 있었던 이슈들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 복귀부터 함께 진행해 보시죠. 양 지수 모두 다 크게 흔들렸던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 아쉬움이 조금 남는 마무리였죠. 코스피 2% 밀렸고요. 코스닥은 1.3% 하락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을 하향 이탈했는데요. 아무래도 징검다리 휴일이 계속 껴있다 보니까 강력한 수급 배팅을 하기 조금 어려웠다라는 점도 시장에는 부담 요소로 작용했을 겁니다. 코스닥도 2차 전지 소재가 부진했고요. 그나마 선전했던 것은 중국 관련 모멘텀을 안고 있는 일부 종목군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날 지수가 하락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 하나씩 짚어볼까요? 대외 요인으로는 이시바 시게루 차기 총리 쇼크가 있었죠. 매파적 성향을 띄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그리고 세금 부과에 좀 더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금융소득세 등에 대한 우려 등이 자극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니케이 지수가 4% 이상 빠지면서 우리장에도 같이 충격을 줬죠. 금리 인상과 세금 확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수출주 중심의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고 이것은 국내에도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자극됐기 때문일까요? 반도체 쪽에 심리 위축이 있었고요. 이날은 중국의 엔비디아 AI 칩 사용 금지 명령 이슈가 영향을 주면서 한국, 대만, 일본의 반도체 종목들이 모두 내렸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이날 신저가를 기록했죠. 최근 들어 삼성전자는 18거래일 중에 17거래일 외국인이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날은 61,500원까지 뚫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러다 정말 5만 원권까지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조금 두려움이 있고요. 압도적인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대외 요인과 반도체 불안으로 코스피 낙폭이 좀 더 컸고요. 경계 요인도 있었죠. 파월 의장이 연설을 앞뒀었기 때문에 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발표를 앞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감도 드러났습니다. 대안 요인이 부상한 것도 이유가 되겠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보다 중국이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지금의 순간일 겁니다. 그러면서 국경절 휴장을 앞둔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매수세가 중화권 증시로 쏠렸고요. 그러면서 선택받지 못한 일본과 한국은 함께 밀려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상위종합지수는 신저가에서 신고가까지 정말 단숨에 치고 오르는 모습 나타났죠.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은 부진했던 가운데 선전했던 쪽을 본다면 하락 테마 성격이 강한 쪽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질 때 조금 해체성으로 올라가는 섹터 등이 저마다의 명분을 안고 상승을 했다라는 게 되겠죠. 방산, 중동전 확산 이슈 속에 중소형 방산주 중심의 강세가 있었고요. 노조 항만 파업 이슈로 인해서 사료나 해운 쪽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중국 관련주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강세로 이어졌고요. 미국의 중국 대리기에 OLED가 추가되면서 이쪽도 한 번씩 해지 테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 좋지 못한 9월의 마무리로 지난 장을 복귀해 봤습니다. 중국에 대한 포모가 형성이 됐죠. 지금 중국을 놓치면 왠지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상위종합지수가 9월 30일 금융위기 이후 최대 1일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거래대금이 373조, 본토 증시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의 기록을 썼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말라가고 거래대금이 부진한 가운데
있는데 저 정도 금액 정말 꿈도 못 꿔볼 텐데 엄청나게 부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상해종합지수의 한 2년여간의 차트입니다. 2023년도부터 계속해서 내려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저점을 찍고 강력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과 몇 거래일 되지 않는 날 동안 24% 지수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내렸던 것을 단숨에 한 일주일 사이에 극복해나는 상해종합지수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좀 화끈하게 반응을 보여주네요. 자, 과거 20년 동안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 5번의 강력한 랠리는 있었는데 그중에 다수, 그러니까 5번 중에 3번 정도는 경기 부양책에서 그 랠리가 시작됐었다. 이런 분석까지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포모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은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24일 통화정책이 발표됐고 26일에 추가적으로 재정정책이 더해졌고요. 29일에는 추가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자금 이탈이 맹렬하게 일어났었던 중화권 증시에서 지금은 말 그대로 수급의 빈집인 상황이죠. 조금의 매수 포지션만 취한다 하더라도 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이 내용이 맞물렸고 중화권 증시로 자금이 쏠렸습니다. 사실 국경절 연휴가 깁니다. 1일부터 7일까지.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강력한 베팅을 할 것인가. 그만큼 국경절 전후로 해서 부양책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마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마냥 낙관을 펼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동안의 부양책을 쓸 때와는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은 중국만 우리 괜찮아 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외신에서도 월가에서도 이쪽에 대한 포지션을 늘려보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추가 확인할 것들은 있습니다. 국경절 기간 동안 소비가 어땠는가, 국경절 기간 동안의 경제 상황을 볼 만한 내용이 나오는가 주목하셔야 되고요. 중국 경기나 물가 데이터 이번 주에도 일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미국 따라 덩달아 완화책 등을 쓰면서 경기 부양의 의지를 드러낼 때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겠죠. 물론 지금 미국은 중동을 신경 쓰느라 중국에까지 강하게 집중할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적으로 노이즈로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중국에 대한 포모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중국 관련한 종목들 저희가 9월 시작할 때부터 중국 경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살폈었죠. 중국 경기 관련해서는 화학과 철강, 원자재, 기계, 전선 등 체크가 가능할 거고요. 중국 소비 관련해서는 의류, 그리고 중국 홍성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시세 냈죠. 여행, 카지노, 호텔, 항공, 엔터, 콘텐츠, 게임, 화장품 등에서 중국 소비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화장품이나 엔터 쪽에 대해서 지난주 언급을 드렸었다면 오늘은 의류에 대해서도 살짝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증권사 보고서가 업데이트됐죠. 섬유의복 업종 실적의 바닥을 확인할 때이다. 하나증권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냈네요. 그동안 섬유의복 업종은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익 추정치도 같이 떨어지면서 주가 하락에도 밸류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실적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어서 4분기부터는 이제 둔화 사이클이 완화되는 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4분기 이후 위축됐던 의류 매출이 이제는 매출 둔화가 좀 진정돼 갈 것이다 라는 거죠. 3분기는 애석하게 실적이 그리 좋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 늦더위로 인해서 FW 시즌 판매가 부진했던 것도 꼽고 있고요. 3분기 브랜드 업체들의 매출 역신장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네요. 다만 4분기는 이제 금리 인하나 부동산 쪽의 반등 등을 봤을 때는 내구재 수요 회복이 있을 것이고 10월과 11월 겨울 초입 날씨 싸늘
서늘한 날씨가 시작된과 동시에 관련한 매출 회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OEM보다는 브랜드 쪽 그리고 중국 노출도가 높은 업체들을 살펴보자 이야기하고 있네요. 중국 노출도가 높은 업체들 매출의 한 절반이 중국인 F&F나 20% 정도 중국 매출을 두고 있는 휠라 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F&F 목표가를 하나증권에서는 9만 원을 제시했어요. 3분기 실적은 좋지 못할 것인데 4분기부터 괜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매장의 효율화, MLB 쪽 그리고 디스커버리의 중국 진출 모멘텀을 살피고 있는 거죠.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배당 성향을 50%까지 올리겠다라는 목표, 조금 주주 환원책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목표가 파이를 그리 높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42,000원에 지난 거래일 종가였는데 45,000원 정도 보고 있네요. 결국에는 종목으로 봤을 때는 하나증권의 보고서는 F&F 탑픽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우리가 쉬고 있던 사이에 뉴욕 증시는 두 번의 거래일을 지나갔죠. 첫 번째 거래일은 그래도 양호했습니다. 중국이나 자동차 쪽 종목들이 조금 부진하긴 했습니다. 정강 후약의 흐름. 하지만 반도체나 테슬라 쪽이 이제 분기 말 리밸런싱의 움직임으로 전약 후강 후반에 좀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파월의 빅컷 배제 이슈에도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밸런싱 움직임 속에서 뉴욕장이 올라가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난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3대 지수 모두 다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나씩 내용을 볼까요? 졸츠 구인은 804만 건으로 예상을 상회해서 고용은 견고했고요. ISM 제조업 데이터는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6개월째 위축 국면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약간의 부담을 느끼던 찰나 항만 파업 이슈와 중동 불안 이슈가 확산되면서 뉴욕장은 결국 흔들린 채 끝이 났습니다. 빅테크나 반도체 종목들 중심으로 약간의 투매가 쏟아졌고요. 나스닥은 1.5%나 하락했죠. 국제유가는 장중한 때 5% 정도까지 급등하기도 했고요. 결국엔 2%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 가격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 속에 3일 만에 다시 재반등을 기록하면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려는 시세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슈별로 볼까요? 중동 불안이나 노조 항만 여러 이슈가 있다 보니까 빅스가 또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0을 돌파하는 흐름도 장중 포착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10월은 미국 기업들의 세금 보고 시즌이다 보니까 이로 인한 기관의 매도에 대한 변동도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전날 파월에 단계적인 금리 인하, 그러니까 빅컷을 조금 배제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엔화 약세 흐름이 있었고요. 일본이 어제장, 우리가 휴장일 때 2% 정도 상승했는데요. 그 전거래를 일본이 부진하면서 우리도 같이 밀렸기 때문에 일본의 반등이 그래도 우리 장에 힘이 돼주지 않을까 했던 찰나 뉴욕장이 이제 중동 불안 이슈, 이란의 미사일 발사 등의 흔들림을 보여버렸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살짝 옅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시바가 선거를 나가게 될 텐데 득표를 위해서 과세 공약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거론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시바 쇼크가 너무 과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오늘장 일본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할 것이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이시바 내각이 출범을 하게 됐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시바의 방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본의 방산주들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방산 쪽은 일본의 이런 기대감,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수출 모멘텀, 거기에 중동 불안까지 각 이슈가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밤에 로키드 마틴과 같은 방위 산업주들, 노스록 그루먼과 같은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여행이나 이런 카니발 종목들, 크루즈 종목들이 빠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쪽은 아무래도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예약이나 운항 우려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있다라는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여행이나 크루즈 종목들은 흔들렸습니다. 그 밖에 빅테크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가운데 애플이 좀 많이 밀렸어요. 그 전 거래일의 상승을 다 반납했는데요. 월가에서 좋지 못한 목소리 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에서 4분기 판매 전망을 하향했고요. 바클레이즈가 반도체 고객사에게 주문을 좀 줄였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들면서 아이폰 이번 16 시리즈에 대한 수요 불안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3% 정도 빠졌고요. 애플 관련한 부품주들도 미국에서 흔들림이 있었네요. 반면에 메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 대비 가장 견고한 빅테크 종목이죠. 메타는 0.7% 상승했는데요. 피보탈 리서치에서 AI 강력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긍정의 시각을 내기도 했습니다. 목표가를 무려 $780로 지금보다 30% 이상 더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네요. 그래서 시장 대비 선전하며 메타는 0.7%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빅스가 올라가고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뉴몬트 이런 종목들 상승했고요. 방위산업주 이쪽이죠. 강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에너지 유가가 뛰면서 함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자, 추가 빅컷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 전쟁 영향으로 떨어졌고요. 여행 크루즈 하락 흐름이 나타났네요. 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18년 만에 지상군을 투입하자마자 이란이 지난 수장에 대한 이슈를 꺼내 들면서 나름의 체면 치레를 합니다. 미사일을 180발 이상을 쏘았죠. 아이언돔과 미국, 영국, 프랑스의 협조로 인해서 이스라엘 측은 일단 성공적인 방어를 해내는데요. 99% 격추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정확한 일정은 정하지 않았으나 이란에 재보복하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중동 불안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도 계속 이슈를 추적해 오면서도 크게 다루지 않고 테마단으로만 봤었던 것은 유가가 뛰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가가 조금 민감하게 장중 5%까지 반응을 했다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봐야겠죠. 아무래도 이란의 이슈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상위 브랜드가 9월 판매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니오, 샤오펑, 리오토 등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들과 경쟁하는 입장에선 달갈 건 없겠죠. 테슬라가 1%대 하락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그래도 살아있어요. 알리바바나 핀더더 또 K홀딩스 중국의 부동산 쪽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7%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런 종목의 시세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거밍치가 엔비디아가 듀얼렉 개발을 중단하고 단일렉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꺼내놓으면서 흔들림을 보였는데 모건 측에서 수습은 합니다. 모두 제공할 거다. 단일렉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다. 라고요. 엔비디아 3% 밀려 고요. 브로드컴, 마이크론, 인텔 모두 다 3%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나이키가 연간 가이던스 철회 소식을 전하면서 급락이 있었어요. 국내에서 이제 나이키 관련주 하면 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셈스 등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박앵커의 연결고리 전쟁 쪽입니다. 중동 불안이 가중될 때마다 이 판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방위산업 쪽이나 가스, 석유 쪽이 영향받을 수 있겠죠. 조금 앞단에 두고 영향을 함께 받는 게 해운이나 운송이기도 한데요. 해운 운송 같은 경우는 밤사이 미국에서 컨테이너 쪽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시장 분위기의 영향이었겠죠. 일단 하락으로 끝이 났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석탄 쪽의 가격 상승이 조금 일부 있어서 석탄도 같이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야 될 것, 그것에 대한 염두 두시고요. 방산, 가스, 석유, 석탄 쪽, 해운 이렇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밤 사이에는 큰 움직임이 없기는 했었습니다만 요즘에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고요. 거기다가 겨울이면 이제 혹한에 대한 경고도 나옵니다. 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성수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스 종목들 GS
SSE, 대성에너지 잘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23일부터 26일까지 계속적으로 전쟁 관련한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항만 노동자협회 파업 우려를 주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파업 소식이 전달됐죠. 미국 해상 운송의 절반에 달하는 파업입니다. 일평균 최대 6조 이상의 손실이 나올 것이라는 JP모건의 전망도 있었고요. 36개 항만에서 2만 5천여 명이 파업을 하게 됩니다. 식량, 자동차, 원자재, 금속 쪽이 조금 불안할 수 있는데 결국 운임과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살펴봐야겠죠. 파업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기간 이후에는 진정이 되겠고 그것을 수습하겠지만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따라서 경제적 타격 혹은 운임이나 물가 상승 이것은 연준과 바이든 정부의 앞으로 정책 운신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항만 노조 파업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내용 등은 식량, 운송 부분에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거니까요. 식량이 있으면 비료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석탄 쪽도 일단 체크해뒀습니다. 구리 가격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구리와 함께 연결되는 전선, 목재와 재질, 그리고 해운과 운송까지 넣어놨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밤사이는 이제 짐이나 유니온 퍼시픽, 노퍽 서던과 같은 철도나 혹은 컨테이너 선 관련한 종목들이 크게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이 하락에서 낙폭을 모두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에 국내장에 이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좀 예의주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과 항만 살펴봤고요. 결국 오늘장에 대한 고민인 거죠. 10월의 시작. 악재와 함께하게 됐네요. 항만 파업이나 중동 확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와 애플의 하락. 여전히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 그러면 주도 섹터는 어떨까요? 맥쿼리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반토막을 냈죠. 메모리 다운사이클 진입에 대한 얘기. 그리고 미국에서 엔비디아 등에 대한 노이즈가 나오면서 미국 반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동남아 등등에서 수천 명을 감원한다라는 계획도 보도가 되고 있죠. 일단 반도체 쪽에 우호적인 뉴스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점에서 부담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은요.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 소식이 있었으나 사실 상원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바이오는 외국인 수급이 우호적입니다. 빠지더라도 대장 종목들이 하락분을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보인다라는 거죠. 바이오다인 같이 최근에 견조한 종목도 그렇고요. 지난장에는 퓨처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 요소로 인해서 올랐다가 뉴스가 나오고 나서 세론으로 10% 이상까지 급락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모두 만회하면서 끝이 났다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군들은 아직 바이오단이 좀 더 우세하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주도 섹터 중에 하나였었는데 캐나다의 LG엔솔 배터리 컨테이너 불 소식이 좀 있었고요. 중국의 차량 판매 호조 이슈가 중국 관련한 전기차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긴 했습니다만 다른 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될 겁니다. 테슬라 인도량이 중요하겠죠. 바로 오늘 발표가 될 텐데요. 이 내용 계속 체크하시죠. 여러모로 10월은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과 함께 출발하는 듯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기댈 요소, 비빌 언덕은 찾아봐야겠죠. 일단 단독이라 주의는 필요합니다. 야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에서 폐지로 가닥 잡고 있다라는 단독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요. 계속 체크를 해보겠고요. 한국의 9월 수출이 이제 9월 달이 끝났으니까 나오기 마련이죠. 역대 9월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중국 수출도 올 중에 가장 좋았고요.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 쌍끌이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좋았던 내용들 살펴보면 반도체는 아니지만 MLCC 좋았고요. SSD, 3차원 검사 장비, 건식 식탁 장비, 테스 같은 HPSP 고압 수소 열 처리 장비, 블랭크 마스크, SNS텍 이런 쪽 흐름이 꽤 괜찮았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그 밖에는 수출 대장들 여전합니다. 변압기, 보톡스, 필러, 화장품, 가정용 미용기기, 방산, 스판덱스 등이 좋았네요. 한국의 특산품으로 그러니까 한국 것을 굳이 찾아서 쓰는 쪽에 주목을 해본다면 방산 쪽이 아무래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의 수출이 이번에 9월달 굉장히 좋았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오늘부터 육군협회 방산 전시회 일정도 있으니 체크하시죠. 변압기는 소형 변압기부터 중대형 변압기까지 함께 좋았습니다.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 금액과 수출 단가가 역대 최고, 미국향 수출이 늘었고요. 파마 리서치 여지없이 들어가고요. APR 체크 같이 합니다. 자, 화장품 쪽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향 수출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데 일부 눈화장이나 화장품 원료 소재 쪽의 수출 금액은 감소하고 있어서 마구잡이로 승승장구하던 상반기와는 살짝 분위기가 다운되고 있어서 선별의 중요성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중국의 키워드가 붙는 쪽, 특히나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중국 얘기하다 보니 이런 뉴스 보이더라고요. 잭스미스가 상하이에서 쇼핑센터 8번째 매장 오픈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한 번쯤은 체크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해봤고요. 이제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참 모든 섹터가 갖은 부담을 안고 있어서요. 오늘 어느 섹터 잡아주셨나요? 오늘은 자동차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제 테슬라 인도량 발표도 앞두고 있고 자동차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은 나뉘고 있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봐야 될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9월 수출 데이터 반도체, 자동차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 좀 걱정이 됐던 분야 중에 두 개로 꼽히던 분야가 바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였는데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데이터가 좋게 나왔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언제 이것이 꺾일 것이냐에 시장의 시선이 쏠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9월 수출 데이터 열어보니까요. 반도체는 37.1%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동차도 4.9% 늘어나면서 4달 만에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 더불어서 9월 순위로는 역대 1위의 수출 증감률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역시도 9월 역대 순위 1위를 차지를 하면서 여전히 그래도 반도체와 자동차 우리 수출 데이터를 지탱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9월 15대 주요 품목 중에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자동차, 선박, 바이오 헬스의 수출액이 늘어났다라는 점도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좀 주제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집중을 해서 한번 들여다보면요.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조업일 수가 하루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대 9월 중 최다 수출액이라는 점 앞서서 짚어드렸고요. 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을 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현대차 9월에 미국 소매 판매를 보니까요. 전체 6만 한 2,491대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9.4% 줄어든 건데 영업일 수가 전년비로는 3일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동차 전체 소매 판매가 한 YOY 기준 마이너스 11에서 13%가량을 기록할 것을 추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전체에서 5만 8,913대 판매를 했고요. YOY 기준으로 12%가량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기차 쪽에서 판매량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는 9월에 미국 자동차 전체 소매 판매 수준에 좀 부합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현대차와 기아 계속해서 좋은 수출 데이터 그리고 북미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약간 시장 탓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대차와 기아 지난 월요일 종가를 들여다보니까 현대차가 4.1% 하락, 기아는 4.7% 하락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부품주들을 들여다보더라도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죠.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의 수출 데이터 이렇게 좋은 실적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부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안감들이 이렇게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면 국민연금이 올해 자동차를 비롯해서 전통산업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점도 수급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자동차 종목들의 센티멘트는 어떨까요? 좀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스텔란티스가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내놨습니다. 9월 30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에 따라서 스텔란티스가 9월 30일 종가 12.5% 빠졌습니다. 이와 함께 GM과 포드의 주가도 함께 끌어내렸는데 GM이 3.5%, 포드는 2%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9월 30일에 보여줬죠. 그리고 간밤의 마감 상황 스텔란티스는 가이던스 하향에 따른 영향으로 2.4%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GM과 포드는 그래도 그 와중에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약세였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그래도 약간의 회복세 나타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최근에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BMW, 볼보가 모두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고 여기에 스텔란티스까지 가세를 하게 된 건데요. 사실 이렇게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자동차 기업들이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도매 추락 감소,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중국과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 우리 상당히 힘들다. 마진율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스텔란티스가 조금 특이했던 부분은 공급망 문제를 언급했다라는 점인데요. 공급망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텔란티스가 미국향 차량 10만 대 이상에서 20만 대 이상 감산으로 조금 더 크게 감산하겠다라고 수정을 하게 된 거고요. 영업 마진도 하향 조정, 잉여 현금 흐름 역시도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 지속적으로 이 자동차 종목들의 그리고 자동차 시장의 센티멘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 없는지 특히 오늘 테슬라 인도량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은 해가 뜰 것인가 이 물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시장 조사기관인 JD파워에서는 3분기 미국의 신차 판매가 0.2%가량 그래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에드먼즈닷컴에서는 신차 구매가 2.3% 줄어들 것이다라는 추정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갈리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콕스 오토모티브는 3분기 미국 신차 판매 1위는 GM이 여전히 수성을 할 것이나 매출이 3%가량 줄어들 것이다라고 약간은 부정적인 뷰를 보여줬고 이번에 또 간밤에 나왔던 ISM 제조업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요. 교통장비 부문에서는 글로벌 수요가 완만하다는 걸 반증을 해줬는데 1차 금속 부문을 들여다보니까 자동차 ODM 주문이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뉴욕발 추가 소식들 종목별로 살펴보면 긍정 뉴스 2개, 중립 관련한 의견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GM의 경우에는 3분기 매출이 2.2% 줄어들긴 했으나 월가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서 살펴봤듯이 GM이 간밤에는 주가 그래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데 영향을 미쳤고요. 포드의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과 목표가 상향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에 근거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은 아니었습니다만 앞으로 포드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매출이 앞으로 이 포드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근거를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번스타인은 계속해서 자동차 기업들이 몸집 줄이기를 단행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미 기대치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약간은 조심스러운 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국내 자동차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차 앞서서 공급망 관련한 이슈 스텔란티스에서 언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메타 플랜트가 3조 5천억 원가량의 이제 슈퍼 공급망을 가동을 하게 됩니다.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첫 전기차 공장인 이 현대차 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가 공급망을 완성했다라는 소식인데요. 17개 국내외 협력사가 투자를 이미 결정을 단행한 바가 있는데 기존 투자 계획보다도 오히려 60%가량 더 늘어난 규모가 투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 공급망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력했다라고도 풀이가 됩니다. 현대차는 최근 GM과 맞손을 잡으면서 지금 굳건하게 전기차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는 테슬라의 1위 자리를 넘보고 있죠.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재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미국 자동차의 거대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포드보다도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또 특징적인 점이
점이 50%라는 그 점유율 수성하던 굳건한 위치가 깨졌습니다. 이 틈을 타서 GM과 맞손을 잡고 우리가 조금 더 미국 시장에서 박차를 가해보자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슈퍼 공급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주요 협력사들도 한번 정리해봤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근에 전기차냐 완성차냐 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또 부상을 했었죠. 지난 월요일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코리아 FT를 비롯해서 종목들의 시세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부품 관련주들, 하이브리드 관련주들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힘을 못 낼 때 또 해지 성격으로 자동차 단이 힘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장입니다. 거기에 또 명분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10월의) 시작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하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9월 마무리도 조금 아쉬웠는데 10월 시작과 동시에 중동 노조 항만 이슈 뭐 알던 이슈긴 합니다. 네. 예견된 악재였기도 했지만 그래도 달갑진 않고요. 애플이나 엔비디아의 부진, 당연히 10월 첫 출발 국내장 좀 어려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징검다리일이 껴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 시장이 문을 열 때 이렇게 미증시의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오늘 국내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물 압박과 함께 전반적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월요일 시장의 흐름을 살펴봐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양대 증시 모두가 외국인의 매물 압박과 함께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그 자리가 사실은 또 하필이면은 저항대 구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항대 구간에서 긴 음봉이 발생됐는데 오늘 추가적인 악재가 글로벌적으로 도출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하락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현재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쉬고 있는 동안 수출 데이터 발표라든지 이러한 긍정적인 내용이 전해졌고 미국의 경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우리 생각보다는 견고하다라는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시장의 흐름이었지만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를 필두로 한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매도 전략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수적인 측면으로서의 반등을 공격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은 그러면 이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 것에 대한 조금 현금 확보 전략을 가져갈지 아니면 매수하고자 했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대응으로 해야 될지요? 여전히 이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닝 시즌의 돌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실적이 기대될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아웃퍼폼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최근 반등장이 연출되는 동안 그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3분기 실적의 저점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 혹은 여전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낙폭과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최근 엔터주의 반등세 네. 그리고 호실적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방산이나 아니면은 화장품 이런 쪽의 수출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주가의 낙폭이 조금 세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매수적인 관점으로서의 대응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네.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했었던 중동의 추가적인 확전 혹은 전면전에 대한 우려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대응 전략을 추천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수출 쪽에서 이제 탑픽 혹은 관심주 하나씩 받아보고 싶어요. 반도체, 방산,
미용기기나 화장품 쪽에서 각 종목 눈여겨볼 것들 얘기해 주신다면. 네,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의 선택이 만만치는 않지만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래도 파크 시스템즈라는 기업은 양호한 실적을 보유할 것이다. 결국은 전방 산업의 확장 때문에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쪽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난번에 코스맥스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의 익스포저 때문에 코스맥스를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기 때문에 코스맥스 여전히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지난 월요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당일의 주가 자체는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은 결국은 이제 3분기까지 실적 흐름까지 고려해 봤을 때 다른 방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각의 섹터 내에서 이 하나씩의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의 타이틀을 안고 있는 섹터에서 눈여겨볼 종목으로 파크 시스템즈 그리고 지난 시간 언급 주셨던 중국향 노출도가 큰 화장품 코스맥스 살펴주셨고요. 방산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얘기해 주셨네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의 수출이 9월 달에 꽤 좋았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에 대해서 내용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동차 수출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가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계속해서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의견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엇갈립니다. 스텔란티스 등은 흔들림이 있었으나 또 포드에 대해서는 긍정의 월가 전망도 나오긴 했고요. 자동차 쪽 현대차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월별 데이터가 매월 초 발표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월별 데이터를 통해서 투자가 좀 쉬운 섹터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런 데이터가 첫째로는 좋지 못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와 주가의 동행 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느껴지는 최근 자동차 업종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지난달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못했었던 기업이 스텔란티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텔란티스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이 EV 캐즘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자동차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도요타라든지 아니면은 국내에서는 당연히 현대 기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번 달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4개월 만에 이제 YOY 데이터를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시켰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도 자동차 업종군들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 자체가 사실은 시가총액 상단으로 고루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시 자동차 업종군들의 공격적인 매수 전략을 펼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데이터의 전환, 그리고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 업종군들의 투자 전략적인 부분들, 그리고 되살아날 수 있는 자동차의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자동차 업종군들도 당연히 매수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 시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 하이브리드 쪽에 대안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네. 코리아 FT나 세방전지 맞아요. 쪽 좋게 보시나요? 네, 저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쪽의 하이브리드에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을 좀 납품을 하고 있죠. 거의 이제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과도기적인 측면으로서의 수혜를 가장 받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적도 좋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난 월요일 날 흐름,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지만 는 중국의 공격적인 부양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중국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부품사들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부품사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부품사들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오랫동안 좀 주가가 별로였지만은 그래도 한번 한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좀 소외됐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 한국타이어 측에서 맞아요. 1.8조 지분 투자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단에 대한 소식들까지도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 바이오와 오늘 차장님의 종목이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토픽으로 곧장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생보법 하원 통과 이슈가 있었고요. 그 생보법 관련해서는 삼바나 ST팜 7월부터 계속 긍정의 네. 언급을 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관련한 추가 코멘트 듣고 싶고요. 오늘의 탑픽까지 공개해 주세요. 네, 생물보안법 이벤트가 어느 정도 하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벤트 소멸에 대한 우려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걱정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 생물보안법의 시행과 이 유예가 기간이 끝나는 것이 2032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를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속도의 측면이지 사실은 방향성은 이어질 네.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중국 기업들의 규제에 대한 수혜를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T팜 같은 기업들은 받아갈 것이기 때문에 뭐 역시 이제 단기적으로 최근 ST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은 이 시점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역시 시장 내에서는 바이오 업종군들이 좀 대안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 오늘 관심 픽도 결국은 이제 바이오주의 대표주자인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ABL 바이오 이중항체 쪽 종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 다른 바이오 종목 다 제쳐놓고 가장 예뻐 보인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요, 큰 조정 없이 우상향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요소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접근을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커야 된다는 언급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1.5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기업의 시가총액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결국은 이제 최근 바이오주 중에 주가가 좋은 기업들은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와 함께 담도암에 대한 임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1차 치료제로서 퍼스트 인 클래스로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는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ABL001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고형암이라든지 아니면 혈액암과 같은 다양한 파이프라인 쪽에서 향후에 기술 수출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보십니까? 목표 주가는 4만 원 제시라고요. 손절가는 28,4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만 원의 목표 주가 기억하겠습니다. 손절 라인도 꼭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의 시작에 대한 전략 같이 고민했습니다. 김민진 차장님 함께했네요. 감사합니다. 네.